만나는 사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그래서 그때가 어땠고 저때가 어땠고 아니 만났어요 안 났어요? 이렇게 예 아니로 대답해 주세요. 아니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잖아.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적 순서와 장소적 상황을 함께 설명하면요 좀 더 논리정연해 보이고 신뢰감 있게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은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분들에게 경찰 조사에 앞서서 조언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께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경찰 조사, 수사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하는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조사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조사에서 했던 진술 내용은 증거로서 재판 과정까지 영원히 남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발목 잡히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하는 진술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심하시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방심하시고 진술을 함부로 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첫 번째 진술, 이 조서를 받는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그 조사가 중요한 건 알면서도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사를 망치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제 채널에서 고소장 확보하는 법이나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대답하는 법 이런 영상들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다음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가셨다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실로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은 수사팀 내부에 있는 그 담당 수사관의 자리로 안내를 받을 거예요. 어디서 조사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수사실의 여건이 좀 되는 경찰서의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실 여건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경찰서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사팀 내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절차에 앞서서 물어보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당연히 신원 확인할 것이고 진술 녹화, 녹음을 원하시냐고 물어볼 거예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에는 진술 녹음 녹화는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오히려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진술 녹음 녹화는 변호사가 대동했을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거나 특히 뭐 성범죄라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진술 녹음 녹화가 필수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수사관분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녹음 녹화를 일부러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가시면 되세요. 변호사가 대동했을 때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진술 녹음 녹화를 안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적사항들, 뭐 재산 상황이라든가 직업 이런 것들 간단하게 물어볼 거고요. 결혼하셨는지 자녀는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것인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요즘에는 발달 장애인인지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은 법률상 무조건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부인 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핵심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특히 여러분들이 억울하실 때 죄가 있어가지고 빨리 반성을 좀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백자수해야 될 때 그런 때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좀 억울해서 무죄로 좀 다퉈보고 싶을 때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면 빨리 반성하시고 인정한다 하고 반성할 태도를 보이시는 게 나을 때도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양형에서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거짓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사실 좀 의외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변호사가 거짓말을 좀 해주는 사람인 것 같고 의뢰인과 어떤 말을 만들어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오해예요. 변호사분들은요 절대 먼저 거짓말을 권유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봐요.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 거짓말이 나중에 안 좋게 작용될 부분들을 캐치한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고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린 거짓말은요 전제가 뭡니까? 억울한 경우에 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 사실에 대한 거짓말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실제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의 구성력 간의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진짜 너무 안 좋게 보는 경우이고요. 직접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주변 정황들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거짓말들을 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될 부분에서 잡다하게 좀 거짓말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고집고집 부리시면서 그런 거짓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까 음주운전 하는 상황에서 대로변에서 운전하다가 잠들어서 적발됐다 쳐봐요. 그런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사실 여기까지 대리운전을 타고 왔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여기 내버리고 왔다. 이거는 범죄 사실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건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입증이 되고 수사에서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거예요. 그런 거짓말은 또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적발된 이후에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온 건 사실인데 제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안 와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됐다, 꼭 이렇게 말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굳이? 왜? 주변 정황에 대한 거짓말인데 그렇게 큰 양형 자료도 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리기사를 다 부르잖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명할 자료 있으세요? 없으시대요. 대리기사를 뭐 전화로 부른 게 있으시냐, 전화 왔던 기록 있냐, 없으시대요.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 소명 자료도 없으면서 굳이 이런 거짓말을 잡다하게 하시려고 하다가 괜히 수사기관의 심증만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사기나 어떤 경제사범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다가 괜히 수사관의 심증을 굉장히 좀 안 좋게 건드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기관이나 검사나 판사나 여러분이 했던 앵간한 거짓말들은요, 진짜 수천 번 들어봤어요.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정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 불리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한다는 인상을 줘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객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진술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억울하실 때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정도는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수사관의 심증을 가졌을 때 그 심증이 꼭 맞으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항변해 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쳐요. 지난달에 어떤 리뷰를 달았는데 별점을 1점 테러하고 또 악플을 다신 적이 있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악플이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이게 악플인지 어떤 소비자로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악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인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이견이 개진에 불과한 것인지, 이게 법률적인 평가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어떤 판매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리뷰를 남겼다는 것만으로 함부로 인정하시는 것도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률 분석은 하시고 가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비용이 부담이 되시더라도 법률 상담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법률 상담 정도는 꼭 받아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억울하다면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던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기억이 나지 않고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사실이라 가지고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듣거나 보았다면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에요. 특히 진술 증거 외에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그런 범죄들이 있죠. 뭐 S범죄들. 범죄가 1대1로 불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입증 자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상세하게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막연하게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무죄 추정 원칙을 뭐 후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내가 중요한 몇 가지 부분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상대편의 진술들이 와서 채워 넣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러분에게 좋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억울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 변호사분마다 의뢰인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노하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땠는지도 상기시켜 본 다음에 조사에 들어가셔서 가능하면은 상기시켜 보려고 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답변한 것 네 번째는요, 묻는 질문에 답하라 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요, 조사 과정에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잘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로는 너무 긴장해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준비해온 답변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답변을 하려고 자꾸 빙글빙글 돌면서 그쪽 답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만난 사실이 있으시죠? 간단한 상황을 물어봤는데 그때가 말이죠. 그때가 뭐 누가 어땠고 저때가 어땠고 하면서 만난 사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그때가 어땠고 저때가 어땠고 아니 만났어요? 안 났어요? 이렇게 예 아니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잖아.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돼버리면요,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조사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답변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정하느니만 못한 그런 답변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질문을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질문을 다시 해주면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되시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말 잘하는 거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어땠는지, 이 사람이 인식하는 입장이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딴소리만 하면은 조사 시간만 계속 길어지거든요. 그럼 수사기관도 짜증나고 심증도 더 안 좋아지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억울함이 앞서가지고 뭐 할 말 못할 말 막 말씀하시다가 질문의 취지랑 벗어나는 산으로 가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의뢰인분들께 좀 늘 드리는 팁인데, 이런 답변하실 때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적 순서와 장소적 상황을 함께 설명하면요, 좀 더 논리정연해 보이고 신뢰감 있게 들립니다. 자, 첫 번째 답변. 그때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만 하고 나왔다. 침대에도 앉아있었고 의자에도 앉아있었다. 그러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하고, 그 당시에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는 방 왼편에 있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로 누운 것처럼 앉아있었고 또 창문이 열려있어서 약간 추운 상태였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옆 침대 모퉁이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추워서 창문을 닫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침대 맞은편에 의자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다시 이야기를 5분쯤 나누다가 나오기 전에 창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서 창문을 열어주고 다시 나왔다. 이렇게 진술하시면 어떻게 들립니까? 앞의 답변보다 뒤의 답변이 훨씬 더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고 더 신뢰감 있게 들리죠? 그러면서 아직 예측하지 못하는 수사관의 다음 질문에 자연스럽게 미리 항변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그 당시 시간적, 장소적 순서들을 좀 맞춰가지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 정황에 대한 묘사나 상황에 대한 묘사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있다면 같이 들고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항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영상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이지만, 다섯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억울하시다라고 하더라도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 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더 가중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의뢰인분들을 믿고 조사를 하고 수사 입회하고 변호를 하고 있지만, 그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의뢰인분들의 말과 좀 배치되는 그런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잠시 수사관분께 쉬는 시간 요청한 다음에 마음을 좀 정돈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 맞춰가지고 자백하거나 자수하거나 또는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진짜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빠르게 자백을 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서 감경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 법에는 자백이나 자수를 했을 경우에는 감경을 해준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자백이나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인 거하고 형사재판 단계에서야 잘못 인정합니다 하는 거하고는요, 좀 양형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튀어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술에 대해서 진술을 정리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입장을 좀 번복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백하는 쪽으로 전략을 좀 변경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제가 실제로 제 의뢰인분들과 경찰 조사를 갈 때 의뢰인분들께 좀 드리는 몇 가지 팁들을 여러분께도 전달 좀 드렸고요. 사실 이 조사 과정에서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전달드린다는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팁 몇 가지만이라도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억울하실 때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실 때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